더 이상 환상 갖지 마세요. 선천성 무정자증입니다. 당신은 평생 당신을 닮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을 마친 그 순간 전 남편은 나를 알도 못 낳는 암탉이라 비웃었고 시어머니는 금쪽 같은 손주를 뵌 여자를 맞이해야 한다며 나를 문전박대했다. 나는 그저 웃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지난 10년간 그들 가족 8명의 생계를 책임지던 블랙카드를 정지시키고 파리행 비행기 1등석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에서 내려 휴대폰을 켜니 가족 단톡방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가 던진 딱 한마디에 전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으니까. 멍청한 인간들. 아이를 못 낳는 건 내가 아니라 사실 그쪽이었다는 걸 내가 굳이 말해줄 필요가 있었을까? 만년필 펜촉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며 아주 미세하지만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마치 손톱으로 칠판을 긁는 듯한 그 소리는 죽은 듯 고요한 거실의 정적을 찢고 유난히 거슬리게 울려 퍼졌다. 나는 잉크가 이혼 합의서의 종이 섬유 사이로 천천히 스며드는 것을 바라보며 한지수라는 이름의 마지막 획에서 2초간 멈칫했다. 손목이 시큰거려왔다. 펜이 무거워서가 아니었다. 이 순간을 위해 꼬박 1095일을 참아왔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다 썼냐? 민기적거리지 말고 빨리 좀 해라. 누가 보면 서예 연습이라도 하는 줄 알겠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바늘처럼 고막을 찔렀다. 그녀는 1200만 원짜리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과도를 쥐고 능숙하게 배를 깎고 있었다. 길게 늘어진 배껍질이 마치 심술궂게 늘어진 그녀의 얼굴 가죽 같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어도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감도는 이 호화로운 저택을 둘러보았다. 오늘따라 집안이 참 북적거렸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바르는 시누이, 휴대폰 게임에 빠져있는 막내 시누이, 그리고 평소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우리가 이혼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구경하러 달려온 먼 친척 이모들까지 도합 8명이었다. 그들은 마치 썩은 고기 냄새를 맡고 몰려든 독수리 떼처럼 내 피땀으로 꾸며진 거실을 가득 채우고 앉아 알못 낳는 암탉이 쫓겨나는 꼴을 구경하려 드릉거리고 있었다. 어머니,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내 맞은편에 앉은 남자, 나의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 된 이태준이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말로는 말리는 척했지만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댄 채 승리자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웃음기가 걸려 있었고 눈빛에는 3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한 아쉬움 따위는 티끌만큼도 없었다. 그저 거추장스러운 짐을 덜어낸 해방감과 곧 거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될 사람처럼 탐욕스러운 빛만이 번들거렸다. 가려서 하긴 뭘 가려? 내가 틀린 말 했냐? 시어머니는 깎아놓은 배 한 조각을 포크로 푹 찍었다. 마치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3년이야, 꼬박 3년. 우리 이씨 집안에서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고추 달린 놈은커녕 딸년 하나도 못 낳았잖아. 옛날 같았으면 칠거지약으로 멍석말이 당해서 쫓겨났을 일이야. 태준이가 마음이 넓어서 좋게 보내주는 거니까 억울한 표정 짓지 마라. 나는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합의서를 이태준 앞으로 밀었다. 전세 보증금 안 받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다. 이 집에 있는 모든 가전과 가구, 그리고 제가 혼수로 해와서 지금은 시세가 2배나 뛴 자단목 장식장까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주변의 수군거림이 순식간에 멈췄다. 립스틱을 바르던 시누이의 손이 멈췄고 막내 시누이는 휴대폰 화면에서 고개를 들었다. 이모들은 목을 길게 빼고 숨길 수 없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나와 값비싼 가구들을 번갈아 훑어보았다. 어머, 얘가 이제야 철이 좀 들었나 보네. 한 이모가 비아냥거렸다. 하긴 자기가 생각해도 찔리는 게 있겠지. 이태준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합의서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내가 정말로 빈손으로 나간다는 것을 확인하자 그의 얼굴에 걸린 미소가 더 이상 숨겨지지 않고 기름기를 잔뜩 머금은 국화꽃처럼 활짝 피어났다. 지수야, 정 그렇다면 굳이 사양하진 않을게. 너도 알다시피 앞으로 애 키우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는 아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도발하듯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꽉 맞잡았다. 잘 다듬어진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지금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기 위해서는 이 정도 고통이 필요했다. 그렇다. 웃음이었다. 서명 다 했으면 이제 그만 나가봐라. 시어머니가 먹다 남은 배 조각을 수정 접시에 던지듯 내려놓자 쨍 하는 소리가 났다. 좋은 날 길한 시간 놓치겠다. 어서 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평범한 벨소리가 아니었다. 급하고 경쾌하며 마치 빨리 문을 열어달라고 아우성치는 듯한 소나타 같았다. 이태주는 감전된 토끼처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동작이 어찌나 급했는지 탁자 위에 물컵을 엎지를 뻔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현관을 향해 질주했다. 그 아부와 흥분이 뒤섞인 뒷모습은 고기 뼈다귀를 보고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를 연상케 했다. 문이 열렸다. 진하고 느끼할 정도로 달콤한 향수 냄새가 먼저 밀려들었다. 샤넬 넘버 5와 싸구려 분 냄새가 뒤섞인 기묘한 향이었다. 곧이어 타이트한 니트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들어왔다. 최미영이었다. 그녀는 남산만하게 부른 배를 마치 금메달이라도 되는 양꽃꽃이 내밀고 있었다. 배를 조심스럽게 감싸쥐고 있는 그녀의 얼굴에는 총애를 믿고 설치는 후궁 같은 역겨운 교태가 흐르고 있었다. 어머, 내 금쪽 같은 손주 왔구나. 시어머니가 과장된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갔다. 60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은 날렵한 몸놀림이었다. 과도를 내던지고 거의 기어가다시피 현관으로 달려가자 8명의 친척들도 돌격 명령이라도 받은 군대처럼 우르르 몰려갔다. 조심해라. 아이고, 배가 뾰족한 게 딱 아들이네, 아들이야. 미영씨, 힘들지 않아요. 어서 이리 와서 앉아요. 우리 이씨 가문의 1등 공신이 왔네. 그들은 최미영을 여왕처럼 떠받들며 안으로 모셔왔다. 이태주는 그녀가 깨지기 쉬운 유리 인형이라도 되는 듯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다. 반면 방금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전처인 나는 길가에 버려진 낡은 가구처럼 거실 한복판에 덩그러니 서서 그들의 행복한 행진을 가로막고 있는 꼴이 되었다. 최미영이 걸음을 멈추고 사람들의 어깨 너머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승리감에 도취된 경멸과 도발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배를 더 내밀며 콧소리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언니 아직 안 가셨어요. 죄송해서 어쩌나. 의사 선생님이 며칠 내로 나올 것 같다고 하셔서요. 태준 오빠가 여기 터가 좋다고 꼭 여기서 나아야 한다고 성화를 부려서. 언니는 무슨 언니? 시어머니가 바닥에 침을 뱉듯 소리쳤다. 얘가 어디 감히 너랑 언니 동생을 해. 미영아, 내가 우리 집안의 진짜 며느리다. 재수 없는 년 상대하지 마라. 부정 탄다. 맞아요. 아직도 안 가고 뭐 해요? 밥이라도 얻어먹고 가려고요? 신우이가 눈을 흘기며 파리를 쫓듯 손을 휘저었다. 나는 눈앞의 광경을 가만히 응시했다. 비굴함이 뚝뚝 묻어나는 이태준의 얼굴, 간이라도 빼줄 듯 구는 시어머니, 천하를 다 얻은 듯 오만한 최미영. 문득 3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바로 이 거실에서 이태준은 무릎을 꿇고 맹세했었다. 지수야, 평생 너만 바라볼게. 너 눈에 눈물 한 방울 안 나게 할게. 그때 그의 눈빛은 맑고 진실해 보였다. 하지만 지금 그 눈에 남은 건 혼탁한 욕망과 멍청함 뿐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역겨운 향수 냄새 때문에 속이 뒤집힐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허리를 굽혀 발치에 놓아둔 20인치짜리 작은 기내용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다. 이 안에는 내 옷 몇 벌과 모든 것을 뒤바꿀 누런 서류 봉투 하나만이 들어있었다. 비키세요. 나는 차갑게 두 글자를 내뱉었다. 내 눈빛에 서린 한기가 너무 매서웠던 탓일까? 아니면 그들이 새로운 황태후를 모시느라 바빴던 탓일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던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 나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를 내며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발소리 하나하나가 이 콩가루 집안을 향한 장송곡처럼 울려 퍼졌다. 아, 배가 아파요. 등 뒤에서 최미영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빨리. 차 대기시켜. 병원 가야 해. 아이고, 내 손주 나오려나 보다. 태준아, 얼른 안아라. 멍하니 있지 말고 가방 챙겨. 출산 가방. 아, 그 에르메스 가방 꼭 챙겨라. 미영이 애 낳으면 선물로 주기로 한 거야. 난리통 속에 나는 육중한 현관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깥바람이 훅 밀려들어와 내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고 눈가에 맺히려던 마지막 미련 한 방울까지 말려버렸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문이 천천히 닫히면서 집안의 소란과 비명, 그리고 구역질 나는 가짜 온정이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차단되었다. 엘리베이터가 하강하며 느껴지는 무중력감에 잠시 현기증이 났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기 위한 전주곡이라는 것을.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자 미리 예약해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기사는 나를 보자마자 내려서 공손하게 짐을 받아 실었다. 뒷좌석에 몸을 싣고 문을 닫는 순간 비로소 세상이 고요해졌다. 나는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한 번을 길게 눌렀다. 프라이빗 뱅킹 VIP 전담 매니저의 직통 번호였다. 신호가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연결되었다. 한지수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박 팀장입니다. 나는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3년을 살았던 아파트 건물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로비 입구로 사람들이 허둥지둥 쏟아져 나오는 게 보였다. 최미영을 안아든 이태준과 짐꾸러미를 주렁주렁 든 시어머니가 흰색 포르쉐 카이엔에 억지로 구겨 타는 모습이 마치 희극의 한 장면 같았다. 저 차는 내가 이태준의 30살 생일에 사준 선물이었다. 나는 시선을 거두고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 위로 차갑고 잔인한 미소가 천천히 번지고 있었다. 박 팀장님. 수화기 너머로 내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정밀하게 조준된 탄환 같았다. 플랜 B, 단절 작전을 실행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박 팀장의 감정 없는 프로페셔널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지시 내용 재확인하겠습니다. 고객님 명의의 모든 가족 카드 해지, 이태준님과의 공동계좌 동결, 고객님 명의로 대여된 모든 명품 및 리스 차량 회수, 그리고 신용정보기관의 이상 소비 경보 발령. 지금 즉시 실행합니까? 흰색 포르쉐가 엔진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발정난 개처럼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가 병원 쪽으로 질주하는 모습이 보였다. 지금 즉시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저 지금 공항입니다. 비행기 뜨기 전에 첫 번째 피드백을 보고 싶군요. 명심하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한지수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피로감이 몰려오는 몸을 가죽 시트에 깊이 묻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해 인천대교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오늘따라 기괴하게 느껴졌다. 번쩍이는 네온 사인이 마치 수많은 눈동자가 되어 천국으로 달려간다고 착각하는 저 멍청한 이씨 집안 사람들을 비웃는 것 같았다. 그들은 모를 것이다. 지옥문은 이제 막 열렸다는 것을. 10월 1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산부인과 VIP 대기실. 톡 쏘는 소독약 냄새가 공기 중에 감돌았다. 하지만 이태준 가족에게 이 냄새는 최고급 아로마 향초보다 향기롭게 느껴졌다.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산부인과였고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신분 상승을 의미했으니까. 왜 이렇게 안 나온다니? 들어간 지가 언젠데. 시어머니가 초조한 듯 복도를 서성거렸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요란했다. 어머니, 좀 앉으세요. 자국문이 3cm 열렸다니까 금방 나올 거예요. 이태준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본인도 긴장과 흥분으로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연신 손을 비비고 있었다. 나 커피 좀 사올게.
백수로 지내며 형과 형수 등골을 빼먹던 시동생 이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들 마실 거죠? 제가 쏩니다. 오늘 같은 날 기분 좀 내야죠. 역시 태성이밖에 없네.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추가해서. 신우이가 웃으며 주문했다. 이태성 콧노래를 부르며 1층 로비에 있는 고급 베이커리 카페로 향했다. 그는 가장 비싼 스페셜 라떼 8잔과 조각 케이크까지 잔뜩 주문했다. 합계 11만 5천 원. 결제해주세요. 그는 지갑에서 거만하게 검은색 신용카드를 꺼내 내밀었다. 형수 한지수가 형에게 준 가족 카드였지만 사실상 그의 용돈 지갑이나 다름없었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았다. 띠띠. 기계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며 붉은 불이 들어왔다.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시도했다. 띠띠. 결제 거부. 손님, 죄송하지만 한도 초과이거나 거래 정지된 카드로 나옵니다. 직원이 카드를 돌려주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태성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게 한도가 없는 카드인데 무슨 소리야? 기계 고장 난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다시 해봐요. 직원이 한숨을 쉬며 다시 긁어봤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뒤에 줄 선 손님들이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킬킬거렸다. 이태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달아올랐다. 그는 당황해서 휴대폰을 꺼내 형에게 전화를 걸려 했다. 그 순간 휴대폰 화면에 통신사에서 보낸 메시지 창이 떴다. SK텔레콤, 고객님의 번호는 주계정의 요금 미납 및 지급 정지 요청으로 인해 발신이 정지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VIP 대기실. 신우이는 방금 몰래 찍은 최미영의 대기실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을 맞이하다. 금쪽이 탄생 임박이라는 문구까지 다 적어놓은 상태였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좋아요, 알림이 아니었다. 갤러리아 명품관에서 온 공식 메일이었다. 의아해하며 메일을 연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고객님께서 대여 중인 샤넬 클래식 플랫백의 리스 계약이 즉시 해지되었습니다. 보증인 한지수님의 지급 정지 및 보증 철회로 인해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매장으로 반납하지 않으시면 도난 신고 및 신용 불량 등재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이게 뭐야? 스미싱인가? 신우이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왜 그래, 누나? 이태준이 놀라서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신우이는 800만 원짜리 가방을 등 뒤로 숨기며 더듬거렸다. 지수에게 빌려가서 반년 넘게 자기 것처럼 쓰고 있던 가방이었다. 그냥 스팸 문자가 와서 형, 큰일 났어. 그때 1층에서 뛰어올라온 이태성이 헐떡거리며 대기실로 들이닥쳤다. 손에는 커피 한 잔 없었다. 형수 카드가 안 긁혀. 정지 먹었대. 내 핸드폰도 끊겼어. 그 여자가 카드 다 막아버린 거 아니야? 이태준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코웃음을 쳤다. 그럴 줄 알았다. 쪼잔한 여자 같으니라고.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저었다. 막으라지 뭐, 어차피 이혼 서류 다 썼는데. 그깟 푼돈, 우리 아들만 태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미영이 뱃속에 있는 애가 걸어다니는 금광인 거 잊었냐? 그래도 당장 입원비는 어떻게? 여기 VIP실 하루에 200만 원인데. 시어머니가 불안한 듯 물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이태준이 가슴을 펴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이혼할 때 그 여자가 빈몸으로 나간다고 했지만 공동 계좌에 있던 돈은 제가 미리 좀 빼돌려놨어요. 당분간 쓰는데 지장 없어요. 게다가 미영이네 친정 땅 보상금 나오면 우린 진짜 부자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여자 눈치 볼 필요 없다고요. 그 말에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맞아, 그 여자가 질투나서 발악하는 거야? 신우이가 분한 듯 말했다. 애 낳으면 사진 찍어서 보내버려. 배 아파서 죽게.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분만실 문 위의 수술 중 램프가 꺼졌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문이 스르르 열리며 소독약 냄새와 비릿한 혈향이 섞인 공기가 흘러나왔다. 지구 반대편 3만 피트 상공. 나는 걸프스트림지 650 전용기의 가죽 시트에 앉아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운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구름은 석양을 받아 붉게 물들어 있었고 마치 거대한 제사상처럼 장엄했다. 승무원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가와 갓 칠링된 돔 페리뇽 로제 샴페인 병을 들어 보였다. 한지수님, 온도가 딱 좋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얇은 크리스탈 잔에 연분홍빛 액체를 따랐다. 기포가 톡톡 터지며 사르르 소리를 냈다. 나는 잔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다.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지난 3년간 가슴을 꽉 막고 있던 체증을 씻어내렸다. 나는 가방에서 곱게 접힌 서류 한 장을 꺼냈다. 1년 전 임신준비 검사라는 핑계로 이태준의 머리카락과 타액을 채취해 의뢰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다. 종이 모서리는 내가 하도 만지작거려서 보풀이 일어 있었다. 나는 그 위에 적힌 차가운 숫자들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다. 지금쯤 서울의 그 병원은 축제 분위기겠지? 기대에 찬 이태준의 얼굴, 손주를 안아보겠다고 설치는 시어머니, 그리고 소위 금쪽 같은 손주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을 상상했다. 자유를 위하여. 나는 창밖의 구름을 향해 건배하며 나직이 속삭였다. 그리고 손을 놓았다. 검사 결과지가 바닥의 카페트 위로 힘없이 떨어졌다. 서울의 병원 복도. 찢어질 듯한 아기 울음소리가 무거운 침묵을 깼다. 응애 긍애. 우렁차고 힘있는 소리였다. 이씨 집안 사람들에게는 천상의 하모니처럼 들렸다. 나았다. 나았어. 시어머니가 감격에 겨워 두 손을 모으고 천장을 향해 절을 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삼신할머니 감사합니다. 이태준은 어린아이처럼 방방 뛰며 눈시울을 붉혔다. 내 아들이야. 드디어 내 아들이 생겼다고. 이모들도 덩달아 맞장구를 쳤다. 아이고, 울음소리 큰 거 봐라. 장군감이네, 장군감이야. 의사가 나오기도 전에 간호사가 신생아 카트를 밀고 나왔다. 가족들은 굶주린 늑대 떼처럼 달려들었다. 8개의 머리가 카트 위로 들이밀어졌다. 어머, 이 코 좀 봐. 태준이 어릴 때랑 판박이네. 눈썹 짙은 것 좀 봐. 나중에 인물 훤하겠어. 귀가 부처님 귀야. 복덩어리네, 우리 집안 장손이야. 그들은 아직 눈도 못 뜬 쭈글쭈글한 핏덩이를 보며 이씨 집안 조상들의 장점을 억지로 끼워 맞추며 찬사를 쏟아냈다. 그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걸작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때 집도의가 수술실에서 걸어 나왔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심각했다.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사의 표정이 아니었다. 뭔가 말하기 곤란하고 무거운 비밀을 짊어진 사람의 표정이었다. 기쁨에 취한 이태준은 의사의 표정을 읽지 못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의사의 손을 덥석 잡고 흔들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들이죠? 산모랑에 다 건강하죠? 의사는 곤란한 듯 손을 빼내고 안경을 고쳐 썼다. 그의 시선이 환호하는 가족들을 훑고 지나가 이태준의 얼굴에 멈췄다. 산모는 무사합니다. 3.5kg 남자아이 맞고요. 됐어. 됐어. 이태준이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그 두 글자가 찬물을 끼얹듯 복도의 열기를 식혔다. 시어머니의 웃음이 굳어졌다. 하지만이라니요. 애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손가락이 없다거나 뭐 그런. 아이는 아주 건강합니다. 의사는 시어머니의 헛다리를 자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방금 출력한 혈액형 검사 결과지를 꺼냈다. 이태준 보호자님. 담당 의사로서 의학적 소견과 검사 결과를 지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조용해진 복도의 망치처럼 꽂혔다. 산모 최미영님의 입원 기록상 혈액형은 O형입니다. 가족들은 멍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왜 이 타이밍에 혈액형 강의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의사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태준을 직시했다. 그리고 보호자분, 이태준님, 지난번 저희 병원 비뇨기과 검진 기록에 따르면 보호자님의 혈액형은 A형이시고요. 이태준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대꾸했다. 네, A형 맞는데요.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의사는 손에 든 검사지를 들어 올리며 그 위에 적힌 선명한 붉은 글씨를 가리켰다. 하지만 이 신생아의 혈액형은 B형입니다. 순간 공기가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공기 중에 떠다니던 먼지마저 그 자리에 멈춰 선 듯했다.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A형과 O형인 부모 사이에서 B형 아이는 절대로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B형이라뇨. 이태준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서서히 금이 가며 부서져 내렸다. 마치 싸구려 가면의 도색이 벗겨지는 것 같았다. 의사 선생님, 지금 농담하십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이가 바뀐 거 아닙니까? 저희 병원은 그런 초보적인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투가 싸늘하게 식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이태준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강자가 약자에게, 건강한 사람이 시한부 환자에게 보내는 일말의 연민이 섞여 있었다. 이태준님, 사실 지난번 검사 결과는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선천성 양측 정관 결손증. 쉽게 말해 무정자증입니다. 쿵. 이태준은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굉음을 내며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이런 경우 자연 임신 확률은 0%입니다. 의사는 무자비하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러니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아이는 절대로 이태준님의 아이일 수가 없습니다. 복도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감돌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온 가족이 코가 태준이를 쏙 뺐네, 눈썹이 태준이를 닮았네 하며 찬양에 맞이 않던 그 갓난아기만이 지치지도 않고 목청껏 울어대고 있었다. 그 울음소리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가족을 향한 가장 크고 악독한 조롱처럼 들렸다. 시어머니의 눈이 퉁방울만 해지더니 입을 뻐끔거리며 헉 하고 바람 빠지는 소리를 냈다. 그러다 갑자기 흰자위를 희번덕거리며 뒤로 쿵 하고 뻣뻣하게 넘어가 버렸다. 엄마, 큰누나. 다급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태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다리뼈가 녹아내린 듯 흐물거리는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차가운 타일 바닥으로 스르르 주저앉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간호사가 옆으로 밀어놓은 신생아 카트를 올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자신의 아들을. 그 순간 그는 머리 위로 시퍼런 똥물이 쏟아져 내리는 듯한, 온 세상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듯한 치욕을 맛보았다. 한편 지구 반대편 3만 피트 상공. 나는 우아하게 칼질을 하여 육즙이 풍부한 스테이크 한 조각을 썰어냈다. 나이프가 접시를 긁으며 달그락거리는 경쾌한 소리를 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병원 내부에 심어둔 정보원으로부터 방금 도착한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터졌음.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었다. 고기 맛 한 번 기가 막히게 부드럽네. 하지만 이건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나는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와인잔을 들어 창밖에 깊고 푸른 밤하늘을 응시했다. 나의 반격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다. 이태준, 이 정도가 지옥이라고 생각하나? 아니, 이건 그저 지옥문 앞에 깔아둔 웰컴 매트일 뿐이야. 휴대폰 화면을 끄자 검은 액정에 비친 내 눈동자가 섬뜩할 정도로 차분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한 명씩 차례대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밀어 넣어줄 테니까. 손에 쥐고 있던 샴페인 잔 속에서 기포 하나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수면 위로 올라와 톡하고 터졌다. 나는 손을 뻗어 차가운 잔의 표면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의사의 말이 끝나는 순간 복도의 형광등이 전압 과부하라도 걸린 듯 지지직거리는 환청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이태준의 뇌 속에서 수천 배로 증폭되어 마치 녹슨 톱으로 신경을 썰어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무정자증.
이태준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양복바지 너머로 전해지는 타일의 시린 냉기를 느꼈다. 언제나 오만한 웃음을 머금고 있던 그의 눈은 이제 두 개의 검은 총구처럼 텅 비어버렸다. 그는 삐걱거리는 기계처럼 고개를 돌려 방금 전 온 가족이 떠받들던 금쪽 같은 손주, 아니 카트 속에 누운 핏덩이를 노려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이 없는 입을 쩍 벌리고. 그건 B형의 입이었다. 낯선 사내의 입이었다. 으아.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짐승 같은 포효가 이태준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터져나왔다. 그는 바닥을 박차고 튀어올랐다.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날쌘 몸놀림이었다. 앞을 막아서는 간호사를 거칠게 밀쳐내고 그는 복도 끝에 있는 VIP 병실을 향해 네 발로 기어가듯 질주했다. 태준아, 태준아. 방금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는 아들이 일으킨 바람에 휘청거렸다. 상황 파악조차 되지 않은 눈치였다. 쾅. 병실의 육중한 원목문이 이태준의 발길질 한 번에 활짝 열렸다. 문짝이 벽에 부딪히며 굉음을 냈고 벽에 회반죽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병실 안. 최미영은 침대 헤드를 세우고 앉아 병원에서 막 내온 뜨끈한 미역국을 들이키고 있었다. 굉음에 놀란 그녀의 손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뜨거운 국물이 하얀 이불 위로 쏟아져 시커먼 얼룩을 만들었다. 태준 오빠. 왜 그래요? 사람 놀라게. 최미영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콧소리를 냈다. 막 아이를 낳고 상을 기다리는 후궁 같은 득의양양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태준은 대꾸하지 않았다. 성큼성큼 침대 앞으로 다가간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벌름거리는 콧구멍,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된 눈을 그는 눈앞의 여자를 두꺼운 화장으로 덮인 그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지난 몇 달간 바보처럼 그녀의 비위를 맞추고 그녀를 위해 짓수를 내쫓았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누구씨야? 이태준의 목소리는 모래를 한 줌 삼킨 듯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누구시라니요? 최미영이 눈을 깜빡이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당연히 우리 아들이지. 오빠 너무 좋아서 바보 됐어요? 짝. 이태준이 평생의 힘을 실어 그녀의 뺨을 후려갈겼다. 날카로운 타여름이 병실을 울렸다. 최미영의 고개가 획 돌아가더니 입가에서 피가 터져나왔다.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이 날아가 바닥에 쨍그랑 깨졌다. 미역줄기와 고기 건더기가 사방으로 흩어졌고 뜨거운 김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기괴하게 피어올랐다. 이 더러운 년. 사기꾼 같은 년. 이태준이 미친 개처럼 달려들어 최미영의 목을 졸랐다. 힘이 들어간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손등에는 지렁이 같은 핏줄이 흉측하게 솟아올랐다. 무정자증. 내가 무정자증이라잖아. 그 B형짜리 잡종 새끼 도대체 누구시냐고. 최미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이태준의 팔을 핥히며 컥, 컥 하고 숨 넘어가는 소리를 냈다. 그만해. 사람 죽어. 사람 죽는다고. 뒤따라 들어온 시누이와 시동생이 혼비백산하여 이태준을 뜯어말렸다. 문밖에서 구경하던 이모들은 입을 떡 벌린 채 턱이 빠질 지경이었다. 이거 놔. 형. 이러다 진짜 살인나. 이태성이 형의 허리를 죽기 살기로 붙잡았다. 강제로 떼어내진 이태준은 씩씩거리며 침대 구석에 처박혀 벌벌 떠는 최미영을 삿대질했다. 악귀 같은 눈빛이었다. 말해. 그 놈 누구야? 헬스장 트레이너 새끼야? 아니면 나이트에서 만난 제비 새끼냐고. 최미영은 목을 감싸쥐고 격하게 기침을 토해냈다. 눈물에 번진 마스카라가 검은 눈물 자국을 만들었다. 그녀는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이태준을 보며 공포에 질린 듯 하더니 이내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비릿한 조소를 띄었다. 하! 그녀의 입에서 날카로운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래, 알았으면 이제 연기할 필요도 없겠네. 그녀는 고개를 쳐들고 마치 쓰레기를 보듯 이태준을 쳐다보았다. 이태준, 주제 파악 좀 해. 당신 내가 아니라고 했으면 내 도박빚 5천만 원 갚아줬겠어? 개처럼 꼬리 흔들며 시중 들었겠냐고? 이게 진짜
이태준이 부들부들 떨며 다시 달려들려 했지만 이태성이 필사적으로 막아섰다. 내 아빠가 누구냐고? 최미영이 소매로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아냈다. 눈빛에 서늘한 도끼가 서렸다. 동대문 미친 게 강도준 씨 아들이야. 내 털끝 하나라도 건드려봐. 강 오빠가 지금 여기로 오고 있으니까. 강도준이라는 이름 세 글자에 길길이 날뛰던 이태준의 몸이 석고상처럼 굳어버렸다. 그 일대에서 고리대금업으로 악명 높은 깡패 두목, 바로 그 강도준이었다. 그때였다. 병실 문밖에서 또각또각 급하고 단호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실례합니다.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남색 유니폼을 입은 병원 원무과장이 카드 단말기를 들고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왔다. 그녀는 안경을 치켜올리며 난장판이 된 병실을 차갑게 일별했다. 이태준님, 여기 계셨군요. 일단 정산부터 하시죠. 방금 VIP 분만실 응급 가살료, 수술비, 그리고 예약하신 최고급 조리원 패키지까지 총 2,800만 원입니다. 과장이 청구서를 이태준 코앞에 들이밀었다. 돈 있어. 이태준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갑을 더듬거렸다. 손이 덜덜 떨렸다. 돈은 얼마든지 있어. 전현 당장 내쫓아 주기만 해. 그는 자신의 신분이나 다름없었던 검은색 신용카드를 꺼냈다. 한지수가 쥐어주었던 그 가족 카드였다. 이걸로 긁어. 비밀번호 없어. 그가 카드를 과장에게 던지듯 건넸다. 과장은 익숙하게 카드를 기계에 꽂았다. 익숙하고도 불길한 경고음이 다시 한번 울렸다. 거래 거절입니다. 과장이 싸늘하게 말했다. 고객님, 이 카드는 동결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이걸로 해. 이태준이 다른 카드를 꺼냈다. 이것도 정지입니다. 그럼 이거. 내 월급 통장 카드야. 이태준은 지갑을 뒤집어 안에 있던 카드를 모조리 쏟아부었다. 잔액 부족입니다. 유효하지 않은 카드입니다. 무미건조한 기계음이 사형 선고처럼 이어질 때마다 이태준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하얗게, 그리고 마침내 잿빛으로 변해갔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플라스틱 조각들을 움켜쥐며 중얼거렸다. 지수, 시어머니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절망적인 깨달음이었다. 지수다. 그 천하의 못된 년. 그년이 돈을 다 들고 튀었어. 일부러 그런 거야. 오늘을 기다렸다가 엿먹이려고 작정한 거라고. 등기부 등본. 빨리 등본 확인해봐. 신우이가 뭔가 생각난 듯 미친 사람처럼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정보를 조회했다. 몇 초 후, 그녀는 휴대폰을 떨어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집은 지수가 결혼 전에 일시불로 산 거야. 우린 그냥 거주자일 뿐이고 지금 강제 퇴거 명령이 떨어졌어. 죽음보다 더한 침묵이 병실을 덮쳤다. 돈도, 집도, 차도 없다. 심지어 눈앞의 자들조차 남의 씨앗을 대신 키워준 꼴이었다. 쾅. 병실 문이 다시 한번 폭력적으로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건 의사도 간호사도 아니었다. 검은색 쫄티를 입어 근육이 터질 듯한 덩치 5명이 어깨를 펴고 들어왔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는 깍두기 머리에 굵은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오른쪽 눈가에는 험악한 칼자국이 나 있었다. 어이구, 아주 잔치판이네. 칼자국 남자가 껌을 짝짝 씹으며 침대 구석에 최미영을 훑어보더니 옆에 놓인 아기 카트로 시선을 옮겼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이게 내 새끼라고? 그가 다가가 거칠게 포대기를 들춰보았다. 코가 주먹만 한 개 딱 나네. 그러고는 몸을 돌려 바닥에 널브러진 이태준을 내려다보았다. 입꼬리가 잔인하게 비틀렸다. 근데 방금 누가 내 마누라 목을 졸랐다던데? 이태준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아니, 오해입니다. 오해. 칼자국이 한 발짝 다가와 이태준의 멱살을 잡고 병아리처럼 들어 올렸다. 내 돈 쓰고 내 여자랑 자고 이제는 내 아들까지 치려고 해? 이씨 양반,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만. 퍽. 이태준이 최미영을 때렸던 것보다 10배는 더 묵직한 타격음이 울렸다.
이태준의 몸이 종잇장처럼 날아가 링거 거치대에 처박혔다. 유리병이 와장창 깨지며 영양제와 핏물이 뒤섞여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태준아,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내 아들 때리지 마. 이 깡패 놈들아. 비켜. 할망구, 조무래기 하나가 발길질로 시어머니를 걷어찼다. 아수라장이었다. 구경하던 이모들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도망쳤고 도망가려던 이태성은 덩치들에게 잡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살과 살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여자의 비명, 아이의 울음소리, 집기가 부서지는 소음이 VIP 병실 안에서 기괴한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나는 파리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샴페인을 한 모금 들이켰다. 비록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머릿속으로 모든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잘난 척하던 이태준의 얼굴이 곤죽이 되고 바닥을 구르며 악을 쓰는 시어머니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모습, 콧대 높던 시누이가 쥐새끼처럼 구석에 처박혀 있는 꼴이. 기내 조명이 어두워지고 감미로운 재즈 선율이 흘렀다.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는 역겨운 가식의 냄새 대신 은은한 가죽향과 자유의 냄새만이 감돌았다. 이로써 연극은 막을 내렸다. 나는 표를 샀지만 일찍 자리를 뜬 관객일 뿐. 무대 위에서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물어뜯든 얼마나 피를 흘리든 그건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파리의 가을은 언제나 나른하고도 세련된 우울함을 품고 있다. 센 강변의 플라타너스 잎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바람이 불면 나비처럼 흩날려 반짝이는 강물 위로 내려앉았다. 그 난장판이 벌어진 지 꼬박 1년이 지났다. 지금의 나는 생제르맹 거리에 위치한 현대미술 갤러리의 관장이다. 갤러리 안에는 은은한 테레비뉴 향과 갓볶은 커피 향이 감돌았다. 나는 감각적인 디자인의 벨벳 소파에 앉아 맞은편에 앉은 보그지의 수석 에디터와 마주하고 있었다. 한지수 대표님, 붉은 뿔테 안경을 쓴 에디터가 찬사가 담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대표님의 갤러리는 1년 만에 파리 예술계의 신성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지난달 다시 태어남이라는 주제의 전시는 정말 센세이셔널했죠. 혹시 영감의 원천이 무엇인가요? 나는 손가락에 낀 독특한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이혼 후 팔아치운 예물 귀걸이를 녹여 불사조 모양으로 다시 세공한 것이었다. 영감이라 나는 미소 지으며 통유리창 너머의 맑은 하늘을 응시했다. 글쎄요. 굳이 말하자면 쓰레기를 비워낸 뒤에 홀가분함이라고나 할까요? 에디터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뜻을 알겠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아주 독창적인 비유네요. 결단력이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썩은 뿌리를 잘라내야 새싹이 돋아나는 법이니까요. 나는 우아하게 커피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다. 같은 시각 9,000km 떨어진 서울. 경기도 외곽의 한 허름한 반지하 방, 눅눅한 벽지가 썩어가는 곰팡이 냄새, 싸구려 컵라면 냄새, 그리고 찌든 담배 냄새가 뒤섞여 숨을 턱 막히게 했다. 방은 어두컴컴하고 비좁았다. 땅 위로 반쯤 걸친 창문 너머로는 행인들의 발과 가끔씩 뿜어지는 자동차 매연만이 보였다. 이태준은 다 낡아빠진 소파에 몸을 구겨 넣고 있었다. 목이 다 늘어난 누런 트레이닝복, 헝클어진 머리, 덥수룩한 수염. 한때 의기양양하게 빛나던 눈동자는 붉은 핏발이 선 채 탁하게 죽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반쯤 비운 소주병이 들려 있었고 발치에는 컵라면 용기와 빈 술병, 구겨진 독촉장들이 쓰레기처럼 널려 있었다. 그날 병원에서의 난동 이후 그들은 서울 바닥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깡패 강도주는 그들을 두들겨 팬 것도 모자라 친자 확인서를 빌미로 남은 푼돈까지 정신적 피해 보상비 명목으로 뜯어갔다. 천문학적인 병원비와 VIP 입원비를 내지 못해 병원 측에 고소당했고 신용불량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뒤이어 지루한 진흙탕 싸움이 이어졌다. 시어머니는 최미영을 빗자루로 때리며 쫓아냈고 최미영은 이태준을 고자라고 욕했다. 시누이와 시동생은 빚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 결국 가족이라 불리던 그들은 산산조각이 났다. 이태준은 공사판을 전전하며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었다. 개처럼 일하고 돌아와 이 쥐구멍 같은 반지하에서
소주로 뇌를 마비시키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과였다. 치직. 중고장터에서 주워온 낡은 텔레비전 화면이 몇 번 깜빡이더니 겨우 선명해졌다. YTN 국제 뉴스 채널이었다. 다음은 문학의 소식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큐레이터 한지수 씨가 최근 성공적으로 개최한 술을 들이켜려던 이태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화면을 뚫어질 듯 노려보았다. 화면 속 몸에 딱 맞는 흰색 정장을 입고 세련된 화장을 한 여자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인터뷰하고 있었다. 너무나 익숙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낯선 여자.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명품으로 치장해서가 아니라 뼈대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귀티와 빛이 있었다. 맑고 단단한 눈빛, 입가에 걸린 여유로운 미소. 그 모습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이태준의 심장을 후벼 팠다. 지수야. 이태준의 목소리가 떨리더니 예고도 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는 화면 속의 눈부신 여자를 보다가 굳은 살과 때가 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쥐구멍 같은 이 방을 둘러보았다. 후회가 쓰나미처럼 밀려와 그를 집어삼켰다. 만약 3년 전 바람을 피우지 않았더라면, 그날 그 합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면, 아니, 조금이라도 그녀에게 잘해줬더라면, 지금 저 옆에서 꽃다발과 박수를 받고 있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였을 텐데. 지수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이태준은 미친 사람처럼 텔레비전에 매달려 차가운 화면을 어루만지며 통곡했다.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되었지만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허둥지둥 소파 틈새를 뒤져 액정이 깨진 휴대폰을 찾아냈다. 손가락을 덜덜 떨며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는 번호를 눌렀다. 1년이나 지났지만 신락 같은 희망을 걸었다. 혹시라도 번호를 바꾸지 않았을까 봐, 혹시라도 예정을 생각해서 받아주지 않을까 봐. 신호가 간다. 이태준의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듯 뛰었다. 그는 숨을 멈추고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다. 마치 천국으로 가는 동아줄이라도 잡은 것처럼.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한지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차갑고 기계적이며 아무런 감정도 없는 안내 음성이었다. 고객님께서 수신을 거부하셨습니다. 삐 소리 이후 휴대폰이 이태준의 손에서 미끄러져 먼지 쌓인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 순간 그는 마지막 남은 영혼 한 조각마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바닥에 널브러진 채 천장에 누수 자국을 올려다보았다. 그 얼룩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거대한 얼굴처럼 보였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놓치면 영원히 다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지옥은 남이 밀어넣는 게 아니라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파리, 센 강변. 나는 정체불명의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영구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사실 번호는 진작 바꿨지만 국내의 자잘한 일처리를 위해 살려둔 옛 번호였다. 오늘 울릴 줄은 몰랐지만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과거의 모든 것은 내 구두 밑창에 묻은 먼지 한 톨과 같았다. 한 번 털어내면 그만인. 지수. 등 뒤에서 부드러운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뒤를 돌아보았다. 회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키 큰 남자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이스크림 2개를 들고 서 있었다. 그는 재벌도 권력자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건축가이자 내 그림 속의 침묵을 이해하고 내 눈 속의 피로를 읽어내며 비 오는 날 기꺼이 우산을 기울여주는 남자였다. 그의 눈빛은 다정했고 오로지 나만을 담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누구 전화였어? 그가 다가와 아이스크림을 건네며 바람에 헝클어진 내 옆머리를 넘겨주었다. 스팸 전화. 나는 웃으며 아이스크림을 받아들었다. 차가운 달콤함이 혀끝에 감돌았다. 그럼 갈까? 저녁 전시 오프닝 늦겠어. 그래. 나는 그의 팔짱을 꼈다. 단단하고 따뜻한 팔뚝에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정감이 전해져 왔다. 석양의 끝자락이 강물 위에 내려앉아 물결이 마치 수만 개의 금조각처럼 반짝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한번 쳐다보고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다. 화면이 까맣게 꺼졌다. 나는 고개를 들어 불어오는 강바람을 맞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또각또각 돌길 위를 걷는 구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앞을 향해 걷는 것, 그것만이 진짜 삶이니까. 끝.